장자는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가 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집착과 분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붙들고 무언가를 구분하며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옳음과 그름을 가르며 좋음과 나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과연 절대적인 것일까요? 장자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음식은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진미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맛입니다. 어떤 의견은 한 시대에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시대에는 미신으로 치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좋음과 나쁨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장자가 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하다. 이것은 가치 있고 저것은 무가치하다. 이러한 분별은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옳다고 여긴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르다고 여긴 것을 배척하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최고라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장자는 양생주편에서 유명한 포정애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백정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데 그의 칼은 19년이 지나도록 날카롭기가 처음과 같습니다. 다른 백정들은 한 달마다 칼을 갈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포정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파악한다고. 그는 칼로 소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소의 자연스러운 틈새를 따라 칼을 움직입니다. 뼈와 살이 만나는 곳, 힘줄이 엉킨 곳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을 찾아 칼을 놀립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경지입니다. 포정은 소는 이렇게 잘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 순간 소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읽어내고 그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집착도 없고 억지로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나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포정의 칼처럼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쓰고 저항을 만나고 마모되어 갑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상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우리는 포정처럼 오래도록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별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시비, 즉 옳고 그름은 과연 객관적인 것일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아에서는 인과 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묵가에서는 겸해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옳음을 그름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옳은 걸까요? 장자의 답은 놀랍습니다. 그는 양행을 말합니다. 모든 관점에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절대화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그럴 수 있고 타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는 시비의 피안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너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방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사물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집착과 분별심을 넘어서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착과 분별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장자는 그 첫 번째 뿌리를 욕망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 이러한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양생주편에서 장자는 생명을 기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정된 것으로 끝없는 것을 쫓으니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곧 다음 목표를 세웁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을 때는 200만 원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200만 원을 받으니 이번에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고 큰 집으로 이사하면 더 큰 집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된 것으로 끝없는 것을 쫓는 모습입니다. 장자는 외물편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위해 죽고 선비가 명예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욕망의 대상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고 관계를 망치면서 성공을 쫓고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서 인정을 갈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대상을 얻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장자는 천지편에서 혼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해의 제왕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이라 하며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 했습니다. 숙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접했습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만은 그것이 없구나. 우리가 그를 위해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째 되는 날 혼돈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숙과 홀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혼돈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라면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어야 한다는 욕망으로 혼돈의 본래 모습을 파괴했습니다. 혼돈은 본래 그대로도 완전했는데 그들의 개입이 그것을 망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으로 우리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대로도 충분한데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장자는 달생편에서 물고기 잡는 통발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고기를 얻으면 통발은 잊어버립니다. 토끼를 잡는 올가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를 얻으면 올가미를 잊습니다. 말도 뜻을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뜻을 얻으면 말을 잊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망의 대상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가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합니다. 물고기를 잡고도 통발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욕망의 대상에 집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할수록 더 큰 욕망이 생기고 우리는 점점 더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욕망을 버리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장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잇듯이 필요를 채우면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물론에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혜는 넉넉하고 여유 있으며 작은 지혜는 따지고 구별한다.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작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있음과 없음을 따지며 끊임없이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큰 지혜는 다릅니다. 큰 지혜는 욕망의 충족 여부에 흔들리지 않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집니다. 집착의 두 번째 뿌리는 비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며 현실과 이상을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자는 소요의 편에서 대붕과 메추라기의 이야기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대붕이라는 거대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등은 몇천 리나 되고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가릴 정도입니다. 대붕은 9만 리 높이까지 날아오릅니다. 이를 본 메추라기가 비웃습니다. 저 새는 어디로 가려는 걸까?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 길밖에 안 되고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이것도 충분한 비행이 아닌가? 저렇게 높이 날아서 어디로 가려는 거야? 메추라기는 자신의 기준으로 대붕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추라기의 비행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메추라기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대붕의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메추라기가 자신의 기준으로 대붕을 평가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메추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황을 척도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본다. 저 사람은 너무 소박하게 산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러한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장자는 추수편에서 작은 알은 큰 알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생명은 긴 생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피어났다 저녁에 지는 버섯은 초승달과 금음달을 알지 못합니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생명입니다. 반면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습니다. 상고시대에는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긴 생명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묻습니다. 아침에 버섯이 불행하고 대춘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각자는 자신의 생명을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아침의 버섯은 짧은 생명이지만 그것이 버섯의 본성입니다. 대추는 긴 생명이지만 그것이 대춘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짧은 것은 불행하고 긴 것은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SNS에서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우리 삶을 비교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이웃의 새 차를 보며 우리 차가 낡아 보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피차의 문제를 다룹니다. 피는 저것이고 차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저것에도 이것이 있고 이것에도 저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옳다는 것도 있고 이것이 옳다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일까요?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잡한 말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것과 저것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인에게는 저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타인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의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장자는 더 나아가 물화의 경지를 말합니다. 제물론의 마지막에 나오는 호전몽의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습니다. 펄럭펄럭 나비로서 즐겁고 유쾌하게 날아다녔습니다. 장자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어보니 장자였습니다.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된 것일까요? 장자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물화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비교하는데 그 경계는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비로서의 장자는 행복했습니다. 장자로서의 나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지금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랬는데라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미래에는 이렇게 되어야 해라며 현재와 이상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현재 순간에서 빼앗아 갑니다. 장자가 말하는 재물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것보다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대붕의 비행도 완전하고 메추라기의 비행도 완전합니다. 짧은 생명도 완전하고 긴 생명도 완전합니다. 집착의 세 번째 뿌리는 경쟁입니다. 비교가 평가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경쟁이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깊이 통찰했습니다. 변무편에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놓고 다투면 겸손하게 양보하고 제사에 술을 놓고 다투면 공손하게 사양하지만 조정에서 다투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익이 적을 때는 양보하지만 이익이 클수록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현대 사회는 바로 이러한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성적으로 경쟁하고 직장에서 승진으로 경쟁하며 사회에서 지위로 경쟁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표면적으로는 발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 경쟁이 우리의 본성을 왜곡한다고 말합니다. 장자는 인간 세편에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인석이 제나라로 가다가 굴참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커서 몇천 마리의 소를 그늘에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구경했지만 장인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도끼를 들고 스승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저런 훌륭한 제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장인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만두어라. 그것은 쓸모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면 물에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빨리 썩으며 그릇을 만들면 금방 부서진다.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깊은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나무는 일찍 잘립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베어지고 고든 나무는 다듬어집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그대로 남아 천수를 누립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쓸모 있는 것이 되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쓸모는 곧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쓸모 있는 나무처럼 일찍 잘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달생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관역을 마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관역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그의 가슴에 물잔을 올려놓고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그는 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쟁 상황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를 얽매입니다. 순수하게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승패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장자는 천지편에서 덕을 쌓는 자는 이름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경지입니다. 경쟁의 문제는 우리를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목적을 잊고 경쟁 그 자체에 몰두합니다. 학생이 배움의 즐거움을 잊고 성적 경쟁에만 매달리고 예술가가 창작의 기쁨을 잃고 명성 경쟁에 휩싸입니다. 경쟁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생주편에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는 공공이 도구이니 많이 취하지 말라. 인의는 선왕들이 머물던 오두막이니 하룻밤만 묵고 오래 머물지 말라. 우리는 명예와 도덕적 우월감을 얻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의 구조입니다. 1등만 기억되고 나머지는 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과연 1등이 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의미일까요? 소요의 편에서 장자는 소요를 말합니다. 소요는 아무런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벗어나, 비교에서 벗어나,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대붕처럼 높이 날 수도 있고 메추라기처럼 낮게 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장자는 경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포정 백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다른 백정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빨리 소를 해체하는지, 누가 더 많은 소를 처리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에 몰입했고 그 결과 19년이 지나도 칼날이 처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탁월함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집중,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몰입, 승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온전함입니다. 재물론에서 장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행해짐으로써 이루어지고 사물은 불림으로써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 이것이 높고 저것이 낮다고 구분하고 경쟁하는 순간 그러한 구분이 실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 사물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경쟁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우열을 가르고 승패를 나누면서 경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한다면 경쟁은 필요 없어집니다. 대붕은 대붕의 길을 가고 메추라기는 메추라기의 길을 갑니다.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집착과 분별심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교에 얽매이지 말며 경쟁에 휘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자연스럽게, 더 온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포정백정처럼 자신의 일에 몰입하되 집착하지 않고 혼돈처럼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며 쓸모없는 나무처럼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소요이며 재물론이고 양생주의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장자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 지칠 줄 모르는 비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 각자의 안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심을 넘어서며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지혜입니다.